두 번째 파트에서는 독일에서의 발달 과정과 작품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년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면서 독일 고등교육진흥원 대아대라고 그러죠. 거기에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함부르크 음대에 리게트 베르지를 지도교수로 해가지고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함부르크 음악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음악학 석사를 받았는데 이 리게티 제르지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는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인 것 같아요. 아주 혹독한 자기 비판의 시간이고 아마 선생님의 가르침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힘들었던 기간이고 그 3년 동안 한 곡도 작곡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곡 활동을 중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게티 제르지 이 선생님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헝가리 출생의 오스트리아 작곡가입니다. 오스트리아로 나중에 귀화를 했습니다. 헝가리에서 이제 음악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거의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된 이런 상황이죠. 이분이 리게티 제르지입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성을 먼저 쓰는 나라는 헝가리입니다. 이 리게티가 성이고 제르지가 이름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인데 이분 음악 시기는 대개 세 가지 시기로 나누는데 첫 번째 시기가 이제 헝가리 시기입니다. 헝가리 출생이죠. 헝가리에서 나와서 헝가리에서 이제 프란츠 리스트 아카데미를 다니고 또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 특히 코다이 졸탄의 그런 사사를 받으면서 헝가리 음악, 민속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교수의 도움으로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헝가리는 완전히 동구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서구하고의 그런 그 접촉은 거의 없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서구 음악에 대한 접촉을 할 기회는 거의 없었던 시기입니다. 두 번째 시기가 아방가르드 시기인데요. 전위 음악, 새로운 음악 이런 뜻이죠. 그래서 헝가리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짧은 해빙기가 있었는데 그때 잠깐 그 서구 음악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시비움 기법이라든지 그런 책도 좀 보고 스트라빈스키나 쇤베르크 이런 서구의 현대음악가들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면서 작곡도 좀 하고 이러는데 이제 소련군이 진압을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시기에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구의 음악을 아주 활발하게 접할 그런 기회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음악 성향이 급격한 변화를 받게 되고 또 이제 하인츠 스톡하우젠의 전자음악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현대음악의 그 활동에 접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아마 그 굉장한 그 음악가들 간에 그 다툼이 많았던가 봐요. 심한 파벌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크게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되고 또 그 스톡하우젠의 그 당시에 아주 업투데이트한 그런 음악이었죠. 설계된 음악이나 피에르 블레즈의 총열음악 이런 것에 대한 반기를 들고 활동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현악곡, 아트모스페어, 100개의 메트로놈을 위한 교향시 이런 거를 작곡을 하는데 이런 걸 작곡을 하면서 아주 주목을 받는 현대음악가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에 매진을 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시기는 그 아방가르드 서구의 음악에 실망을 하고 다시 과거의 음악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선율과 도성의 부활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작곡 활동은 좀 줄어들고 고민을 하면서 무조건 전통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전통 반기에 대한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위적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서 전통적인 선율과 리듬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이런 음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진은숙이 가서 사사를 받을 때가 이제 요 시기였죠. 선생이 요 시기에 있을 때 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마 실제로 그 내용이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함부르크 대학의 음악 분야에서 정식 교수로 있을 때 진은숙이 유학생으로 가서 그 밑에 이제 지도 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건강 문제가 안 좋고 이래가지고 한 10년 정도, 3, 4년은 활동을 못 하다가 80년대가 되면서 다시 이제 창작력을 회복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음악하고의 접목을 시도를 합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의 토속 음악이라든지 인도네시아의 가물란, 미국의 재즈 음악, 파브리의 연안의 라틴 음악들 이래가지고 민속 음악이나 대중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가 되고
사실 이제 이런 경향이 나중에 그 진은숙 씨의 그 작곡 활동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 권의 피아노 연습곡으로 집대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진은숙님의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계속 힘들었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강의가 어려웠고 또 학생들한테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는데 그 기대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이런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거의 한 곡도 작곡하지 못했다.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기간이 있으면서 오히려 내적으로 굉장히 성숙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어려우면서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죠? 다시 성숙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93년도에 소프라노와 강상부를 위한 문자 퍼즐, 이제 요걸 작곡을 했는데 이게 아마 벗어나면서 쓴 작곡 같아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음악이 독자적인 음악적인 세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주 초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마치면서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 전자음악 스튜디오의 작곡가가 되고 2001년도에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작곡가가 되고, 이것도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죠. 2005년도에는 통영국제음악제의 상임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2006년에서 18년, 이때는 이제 정명훈 씨가 지휘를 할 때죠. 그때 상임 작곡가로 초대를 해가지고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상임 작곡가로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현대음악 시리즈 알스노바의 예술 감독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현대음악이 발달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는 영국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예술 감독을 맡았고요. 2016년도에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기획의 자문역을 맡고 올해 2022년도에는 통영국제음악제 음악 감독을 맡아서 앞으로 5년 동안 활동을 하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활동을 거쳤고, 작품 활동을 보면은 작품 활동은 실제로 작곡의 그 작품 수는 다른 작곡가들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것 같아요. 다른 작곡가들에서는 같은 기간에 작곡한 걸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곡을 한 곡을 쓸 때 굉장한 그 에너지를 쏟는 것 같고 발표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발표를 했다가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기를 시켜버리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야별로 보면은 협주곡 분야인데요. 피아노 협주곡이 있고 피아노와 타악을 위한 이중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2곡, 생황 협주곡, 첼로 협주곡, 클라리넷 협주곡, 이렇게 협주곡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평론가들이 항상 이제 진은숙 작곡가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데는 아마 이 협주곡 분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주곡이라고 하는 건 과거부터 있어 왔던 그런 형식이죠, 그죠? 옛날에 확립됐던 형식인데 그걸 이제 현대음악의 기법으로 작곡을 한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악기 하나에 한 곡씩을 써왔던 것 같은데, 바이올린 협주곡은 2002년도에 1번을 쓰고 올해 2022년도에 2번, 20년 만에 2번을 썼는데, 아마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한 분 있었던 것 같아요. 카바코스인가 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작곡을 한 그런 겁니다. 협주곡입니다. 이게 이제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나온 음반인데요. 진은숙 그 작곡가의 협주곡 3곡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첼로 협주곡, 생황 협주곡이에요. 그래서 지휘는 이제 정명훈 씨가 하고 작곡은 진은숙 씨가 하고, 뭐 두 분 다 아주 세계적인 작곡가의 세계적인 지휘자죠. 그래서 이제 피아노 연주는 오른쪽에 있는 김선욱, 전 뭐 거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그죠? 리즈 콩쿠르에서 1등을 한 그런 피아니스트죠. 그래서 순전히 우리나라 작곡가, 지휘자, 연주자로 아주 세계적인 음반이 나온 겁니다, 그죠?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이죠. 오케스트라 곡인데요.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카나, 오케스트라를 위한 마네킹, 뭐 문학 작품들하고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대편성 관현악과 혼성 어린이 합창단, 오르간을 위한 별들의 아이들의 노래, 우주적인 내용도 가 있고 또 이렇게 놀이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요. 코러스 코르돈,
뭐 곤두곡, 스파이라 이렇게 해서 오케스트라 곡들도 작곡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실내악곡인데요. 실내 오케스트라를 위한 그래피티. 그래피티는 이건 힙합에서 그 저 벽에다가 이게 낙서를 하는 그게 그래피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힙합의 요소하고 클래식하고를 조금 접목을 하는 이런 시도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오케스트라를 위한 구갈론, 거리 극의 장면들 이런 걸 가지고 했고요. 실중주를 위한 코스믹이 믹스 작곡을 했습니다. 5인의 주자를 위한 기계적 환상곡 이런 실내악 곡들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음악도 최초의 음악은 강석희 그분이 하셨지만 진인숙 씨도 전자음악을 위한 곡들 바이올린과 실시간 전자음악을 위한 더블 바인드, 앙상블과 전자음악을 위한 C. C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C입니다. C예요. 음악 사중곡과 테이프를 위한 파라메타 스트링, 픽스드 메디아를 위한 영혼의 길, 뭐 이런 곡들 해서 전자음악도 작곡을 했습니다. 독주곡도 있는데요. 이건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연습곡이죠. 6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피아노 연습곡이라 할 수가 있죠. 뭐 일부 곡은 피에르 블레즈라는 사람을 위해서 생신을 축하하는 헌정한 이런 곡이기도 하고 아마 근데 이 곡들이 굉장히 힘든가 봐요. 연주하기가. 그래서 피아니스트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곡입니다. 아마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마 2번인가 그런데 아마 연주를 하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나중에 가서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연주자가 바뀌었던. 근데 실제로 제대로 연주를 하면 한 1분 30초면 할 수가 있는데 9분 정도가 걸렸던 이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아마 연주가 상당히 힘든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오페라도 작곡을 했죠. 현재는 지금 한국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 동화 작가가 쓴 거죠. 영국 동화 작가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라기보다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지만 성인을 위한 동화라고 할 수가 있죠. 저걸 주제로 해서 LA 오페라 위촉을 받아가지고 작곡을 했는데 굉장히 관심과 인기를 끌었던 그런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거울 뒤에 앨리스라는 곡을 작곡을 했는데 아마 이건 작곡을 하다가 뭐 이제 자꾸 연기가 되고 이러는 바람에 이 작곡자가 흥미를 잃게 되고 아마 이거는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따로 하나 아직 작곡은 되지 않았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 오페라가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악곡도 상당히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소프라노를 위한 곡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 3명의 소프라노와 여성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트로이 여인들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소프라노 앙상블을 위한 언어휘, 문자포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곡이죠. 그 리게티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어려운 기간을 겪고 나서 그런 고민의 기간이 있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 회복을 하면서 쓴 첫 곡이 이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많은 곡이고 또 이게 노래하기는 엄청 힘든 곡인가 봐요. 이 곡을 연주하는 장면을 보면 이 가수들의 표정이 그 아주 힘들어하는 표정이 느껴지는데 아마 굉장히 힘든 곡인가 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인기도 꽤 끌고 재미도 있는 곡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4명의 인성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시간의 거울, 그 다음에 뭐 소프라노, 베이스, 혼성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하는 칼라, 여행을 하면서 아마 작곡한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또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스네그스 스널스 이런 것도 작곡을 했고요. 또 2명의 소프라노와 카운터 테너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들, 소프라노를 위한 침묵의 사이렌 이런 곡도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제별로 보죠. 주제별로 보면은 주제라는 게 이제 이 곡이 작곡된 그런 과정들 이런 건데요. 우선은 그 연주자인데 연주자가 마음에 들어서 작곡을 한 이런 거죠. 바이올린 협주곡 2번 같은 게 이제 그런 레오니다스 카바코스라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1번 연주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곡을 작곡을 하게 됐고 또 생황협주곡은 우웨이라는 그 생황협주곡 그 생황을 부는 그 연주자가 있는데 그분이 연주하는 걸 음악회 가서 우연히 듣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우웨이를 위해서 작곡한 생황협주곡 저것도 이제 상당히 잘 알려진 곡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생일 축하 뭐 이런 걸로 크로스 코로돈 아마 사이먼 레틀이라는 작곡 지휘자를 위한 곡인 것 같고요.
식스 메디르왕고 에튜드 6번, 그 아까 독주곡 중에서 이건 이제 피에르 블레즈 75회 생신을 축하하는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고 이벤트가 있어서 작곡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적 주제를 하는, 우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리학, 우주 아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이제 곡에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대편성 관현악과 혼성 어린이 합창단 올간을 위한 별들의 아이들의 노래, 여기에 이제 그런 주제가 좀 들어가 있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코러스 코로돈, 여기에도 우주적 주제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들고 있는 악기가 생황입니다. 생황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악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나 아직 동남아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악기 중에서는 화음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악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에 대한 그런 그 매력을 느껴가지고 작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우회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연주하는 걸 듣고 감동을 받고 우회 그 협주곡, 상황 협주곡을 작곡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 곡 중에 노리적인 요소, 여러 가지 평가들이 굉장히 진윤숙의 곡은 재밌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곡 중에서 이런 노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자 퍼즐이라든지 그다음에 별들의 아이들의 노래, 그다음에 이제 뭐 칼라나 곤두곡 이런 곡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곡 중에서도 노리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국악과 연극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 첼로 협주곡을 하면서 1악장에 안일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안일이라고 한 건 우리나라 그 판소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락이 아니고 가락 사이에 노래 사이에 장 사이에 이렇게 말로 하는 이런 부분은 안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국악하고 저런 걸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거리 극의 장면들, 국알롱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그 극적인 요소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칠중주를 위한 코스 믹스라는 이 곡도 이제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아노 협주곡의 가물란, 그다음 피아노와 타악을 위한 이중 협주곡, 여기도 가물란인데 이건 인도네시아의 민속 음악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민속 음악을 이제 여기 접목을 하는 이런 시도도 했습니다. 저 위에 이제 여섯 번째가 빠졌는데 여섯 번째 그 1번, 2번은 고전 음악입니다. 옛날의 고전 음악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이런 곡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소설과 시죠. 이런 게 이제 곡이 된 문학적인 것과 통합이 되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마네킹, 그다음에 세 명의 소프라노에서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트로이 여인들, 시간의 거울 이런 것들은 문학이나 시나 이런 게 음악하고 통합이 되는 이런 겁니다. 오페라, 꿈적인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다음에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스널스, 그 포기를 했습니다. 거울 뒤에 앨리스가 중도 포기를 한 이런 겁니다. 연습곡 말씀드렸죠.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에티드, 6곡을 작곡을 했고, 그래피티, 이제 미술과 음악하고의 관계, 재즈, 5인의 주자를 위한 기계적 환상곡 여기에서는 재즈와 클래식 음악을 또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의 스타일로 보면은 아주 다양한 시도를 하셨던 계획이나 이런 걸로 보면요. 문학적인 거, 미술적인 거, 고전음악, 재즈, 음악의 여러 분야를 다 지금 자신의 현대음악 작곡에 통합을 하려고 했던 이런 장르의 벽을 깬 이런 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촉 기관들인데요. 대개 이제 저렇게도 작곡을 하고 음악을 위촉을 합니다. 뭘 작곡해 주세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죠. 뭐 세계적인 음악 그 오페라단 그리스 헤라클레오니 축제 때도 위촉을 받기도 하고 또 현대음악 협회에서도 위촉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도쿄 시티 오페라,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라, 그다음에 앙상블 앙테르 콩당포레, 이게 아주 유명한 현대음악 그 앙상블인데요.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 단독으로 위촉하기도 하고 공동으로 위촉하기도 합니다. 덴마크 방송 교향악단, 메테보리 심포니, 오슬로, LA 오페라 하우스, 세계적인 그런 그 오페라단, 필하모니 이런 데서 위촉을 합니다. 산토리 홀에서 됐고요. 롯데 콘서트 홀이 처음 개막할 때도 뉴욕 필하고 공동 위촉을 했습니다. 또 유럽, 북미
5개 악단에서 공동 위촉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뭐 세계적인 악단이죠. 이런 데서 위촉을 받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런 그 오페라, 뭐, 그 음악협회, 현대음악, 뭐, 교향악단 이런 데서 위촉을 하면 그 위촉을 받고 작곡을 하고 그러면 뭐 그대로 저기 오페라,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초연을 하게 되는 이런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만 봐도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될 것 같습니다. 파기도 했습니다. 또 참 특이해요. 자기가 나중에 썼다가도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파기를 시켜버립니다. 형태라는 거. 근데 실제로 세계음악제에서 초연이 되기도 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스펙트라라는 곡인데 잠깐 말씀드렸었죠. 세대의 첼로를 위한 곡인데 암스테르담 가우데아무스 작곡 콩쿠르에서 수상을 했던 곡이에요. 저기 굉장히 유명한 그 작곡상인데 그다음에 스승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곡인데 강석희 선생님이 쓰신 글도 보면 저 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본인은 아마 뭔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가수네란 곡. 이것도 이제 가우데아무스에서 발표된 곡인데 그늘의 숨결, 상티카 에카달라 이 관현악곡. 이것도 도쿄도 150주년 기념축제 작곡 콩쿠르에서 수상한 곡이에요. 이거 유명한 그 작곡 콩쿠르에서 수상한 곡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파기를 해버립니다. 이어서 스펙트로 플레라는 곡도 아마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긴 하죠. 이 파기를 한다는 게 악보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악보 누는데 출판을 못하게 하고 출판을 못하게 하니까 연주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연주하는 것도 동일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나중에 아마 이제 다르게 이제 파기된 곡들을 또 따로 번호를 붙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특이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작곡을 했다가 또 파기도 하고 이러니까 전체 곡목 수는 늘어나지 않고 일정한 수로 가지만 곡 하나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곡들인 것 같습니다.